정부의 기업가치 재고 프로그램의 일환인 밸류업 지수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밸류업 예고 공시와 주주 환원 정책 등을 고려해 100개 종목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이 조만간 은행 지급 준비율을 0.5%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약 190조 원의 유동성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섭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 속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전체 엔캐리 자금의 6.5%인 우리 돈 300조 원이 청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5개 일기 신도시 가운데 일산의 정비기본계획 윤곽이 마지막으로 공개됐습니다. 분당과 일산, 삼본 등 5곳의 일기 신도시에서 오는 2035년까지 총 14만 2천 가구가 추가 공급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정부의 기업가치 재고 계획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이 밸류업 지수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무려 100개에 달하는 종목이 포함됐는데 코스닥 상장사들이 예상보다 많은 33곳이나 포함이 됐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 나왔습니다. 신 기자, 무려 이 100개의 종목이 넘는 종목이 포함이 됐는데 의외로 좀 빠진 기업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기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코스피 기업은 67곳, 코스닥 기업은 33곳이 들어갔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S-오일 등이 들어갔고 코스닥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와 메디톡스, 하나 머티리얼즈 등이 편입됐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코스닥 기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시장은 코스닥 기업이 원래 한 10곳 정도 선정될 것으로 봤는데 이보다 3배나 많이 들어간 겁니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이 약 2천조 원 정도를 좀 넘는데요. 코스닥보다 덩치가 6배가량 큰데도 불구하고 코스닥 기업이 밸류업 지수에서 3분의 1이나 차지한 겁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유가와 코스닥 종목수 비중을 7대3 비율로 구성해서 시장 간 종목 배분을 적절하게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예상대로 자동차와 운송, 금융 등이 포함됐는데 금융의 경우에는 편입 후보로 거론됐던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는 지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이버와 LG화학, KT 등도 편입이 불발됐습니다. 네, 포함되지 않은 기업들은 좀 이제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기존에 나온 지수들과는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겁니까? 네,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수는 산출할 때 순이익과 배당, ROE 등 이 질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는 반면에 밸류업 지수는 이런 질적 요건을 잣대로 종목을 선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선 시가총액이 상위 400위 안에 들면서 순이익이 2년 연속 흑자 또는 2년 합산 손익이 흑자인 기업이 선정이 됐고요. 또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습니다. 또 2년 평균 PBR 순위가 전체 또는 산업군 내에서 상위 50% 안에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시가총액부터 PBR에 이르기까지 4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먼저 추리고 그 기업 가운데 2년 평균 ROE가 우수한 기업 순으로 최종 100개 종목을 선정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특정 종목의 지수 내 비중은 15%를 넘을 수 없도록 했고 지수 변경은 매년 6월 한 차례 정기 변경 때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시간 지수는 오는 30일부터 산출이 되고요. 지수 선물과 ETF는 11월 초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밸류업 예고나 공시도 하지 않은 기업들이 상당수 이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좀 이 구색 맞추기 같기도 한데 이게 밸류업 지수라는 대표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지수 내 종목을 100개 이하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거래소가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동성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연기금 등 대규모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때문에 거래소는 밸류업 계획을 조기 공시한 기업에 대해서도 수익성과 시총, 유동성 등 최소 요건만 충족하면은 지수에 2년간 특례 편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전날까지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은 13곳으로 예고 공시까지 포함하면 40곳 정도 됩니다. 현대차와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이 이런 특례를 통해서 지수에 포함됐습니다. 밸류업 표창 기업도 2년 동안 특례 편입됩니다. 만약에 밸류업 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래소가 이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면서 이 수익률이 다른 지수보다 월등히 높다 이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과거 5년치 수익률입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5년과 3년, 1년의 수익률을 비교를 했었는데요. 밸류업 지수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5년 수익률은 40%가 좀 넘습니다. 코스피 200과 KRX 300보다 10%포인트가량 앞질렀는데요. 최근 1년 수익률은 밸류업 지수만 유일하게 10%를 넘겼습니다. 만약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동일하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밸류업 지수는 1,250만 원, 코스피 200은 43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낸 겁니다. 투자 지표도 밸류업 지수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밸류업 지수의 ROE와 배당 성향 모두 코스피 200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네, 좀 사실 이제 벌써부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쉽다는 평가가 좀 많은데요. 기존 코스피 200 지수와 큰 차별점이 없고 코스피 100 지수를 새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시장의 아쉬움을 나타낸 지점은 종목 선정 기준이 너무 낮다는 건데요. 종목을 선정할 때 최근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을 실시하도록 한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밸류업 지수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구색만 맞추면 지수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은 대부분 기업이 지금 하고 있다면서 배당 성향이 10% 기업이나 20% 기업이나 지수에 모두 포함되는 만큼 기존 지수와 차별점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밸류업 지수인 JPX 프라임 150 지수는 최소 ROE가 8% 이상이고 PBR이 1 이상인 기업만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선정 기준이 우리보다 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오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냐 유예냐를 놓고 토론을 벌였던 민주당이 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추후 의원총회를 열어서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건데 금투세 시행 이제 9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신용훈 기자입니다. 시행 측과 유예 측으로 나눠 2시간 30여 분간 진행된 토론회. 시장의 관심이 큰 만큼 많은 참석자들이 찾았고 토론회 시작 전부터 찬반 시민단체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소요도 있었습니다. 놀이개입니까 국민이? 뭐 하시는 거예요? 운전장 말하고요? 정리가 될 때까지 의원님들 잠시 앉아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팀 토론 참가자로는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이 참여했고 유예팀은 김현정, 이소영, 이현희 의원이 나섰습니다. 유예팀의 김현정 의원은 우리 증시가 계층 간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을 우선시해야 할 때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9월 10일 기준으로 미국 증시는 평균 16% 상승한 반면에 우리의 코스닥은 15.6% 하락했습니다. 이런 허약한 증시 하에서는 청년 세대의 꿈도 우리 경제 성장도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금투세 도입보다 자본시장 밸류업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행팀의 김영환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복잡한 조세 체계를 합리화하고 본질적으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투자자가 실현한 이익에 기반해서 개인별 시장 담세가 아닙니다. 개인별 담세력에 맞게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현행 과세 체계는 손익 통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손실에도 과세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선 주가가 우하향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면 인버스 투자를 하면 된다는 시행팀의 발언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 내내 양측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갑론을박을 이어갔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투세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 측이 오늘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풍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지만 오늘도 뚜렷한 경영권 방어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미래, 우리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돈뿐입니다. 모든 임직원은 이번 적대적 M&A를 결사코 막아낼 것입니다. 이재중 고려아연 부회장을 비롯한 회사 핵심 기술진들이 영풍의 경영 방침을 지적하며 사모펀드와 손잡는 영풍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재중 부회장은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입사 동기이자 40년간 고려아연의 성장을 이끌어온 인물입니다. 이 부회장은 불화의 중심엔 장영진 영풍 고문이 있다며 4, 5년 전 영풍 석포제련소 폐기물 처리를 고려아연이 거절한 것이 갈등의 시작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풍 장영진 고문은 그동안 석포제련소의 폐기물 보관장에 있는 유해 폐기물을 고려아연에 떠넘겨 고려아연을 영풍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려고도 해왔습니다. 그 증거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증거를 진작 밝히고 싶었지만 최운범 고려아연 회장이 동업자 간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자며 현재 막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은 이달 들어 MBK 파트너스와 협력해 다음 달 4일까지 고려아연 공개 매수에 나선 상황. MBK 측은 이날 고려아연 기술 유출과 중국 매각은 억측이라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목적일 뿐이라는 입장문을 내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고려아연은 현대차, 한화, LG화학 등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을 가정해 약 34%, 영풍과 MBK는 약 33.1%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과 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뺀 23%의 지분이 앞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향방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무려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풍과 MBK의 공개 매수 힘싸움에 고려아연 측은 백기사로 한국투자증권부터 소프트뱅크까지 국내외 세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우리 돈 190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비컷에 이어 중국까지 돈 풀기에 나서면서 글로벌 통화 정책이 긴축에서 완화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 대열에 한국은행이 동참할지 주목됩니다. 박찬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近期将下调存款准备金率0.5个百分点，向金融市场提供长期的流动性。 중국인민은행이 위기에 처한 금융시장을 살리기 위해 은행 지급준비율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시장 유동성 상황을 확인한 뒤 최대 50bp 추가 인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인민은행은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9월, 올해 2월 총 3차례에 걸쳐 지준율을 총 100bp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중국 대형 상업은행들의 평균 지준율은 10% 수준으로 이번에 추가 인하가 단행된다면 9.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중국 대형 상업은행 평균 지준율이 10%를 하회한 것은 지난 2007년 3월에 기록한 9.58%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준율은 은행이 예치된 고객 예금 중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금의 비율로 지준율이 인하되면 시중에 풀리는 돈이 불어나 경기가 살아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준율을 낮춰주면 은행들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민들한테 대출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금융기관들의 유동성도 공급해주는 그런 효과들도 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민은행은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 조건부 채권금리를 현재 1.7%에서 1.5%로 인하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역시 신규 금리 수준에 맞춰 50bp가량 낮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정책금리 인하로 2천억 위안, 주담대금리 인하로 1,500억 위안, 총 3,500억 위안에 달하는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박찬희입니다. 일기 신도시들이 본격적인 재정비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오늘 마지막으로 일산의 정비계획 밑그림이 공개됐습니다. 용적률이 가장 낮았던 일산도 용적률을 30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늘어난 용적률 덕분에 일기 신도시 5곳에서만 14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선도지구 접수가 시작된 가운데
일산 신도시의 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마지막으로 공개됐습니다. 현재 169%인 일산 신도시의 기준 용적률은 아파트가 300%, 주상복합은 360%까지 높아집니다. 이를 통해 현재 10만 4천 가구 규모인 일산 신도시에 주택 2만 7천 가구를 더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 용적률은 계획 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를 의미합니다. 지난달 기본 계획을 먼저 밝힌 평촌, 산본이 330%, 중동은 350%까지 상향됐고 지난 10일에는 분당이 326%를 적용받았습니다. 기존의 용적률이 가장 낮았던 일산마저 300% 이상으로 높아진 만큼 일기 신도시 5곳에서만 14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지난 1980년대 후반 수도권 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총 29만 2천 가구로 조성된 일기 신도시들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추가 건설을 통해 현재 39만 2천 가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도시 노후화에 따른 재정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지난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2035년까지 총 53만 7천 가구 규모로 다시 태어날 전망입니다. 일기 신도시 5곳에 대한 기본 계획은 주민 공람 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노후계획 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제안서 접수를 마감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한국은행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총액이 506조 6천억 엔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청산 가능 규모는 전체의 6.5%인 32조 7천억 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돈 300조 원입니다. 우선 비상업 엔화 선물 순매도 포지션 약 5천억 엔인데 투기적 성격이 큰 만큼 전액 청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글로벌은행의 엔화 대출 가운데 13조 엔, 이른바 와타나베 부인으로 불리는 일본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 중엔 19조 2천억 엔을 청산 가능 물량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은 각 자금의 장기 추세에서 벗어난 정도를 청산 가능한 자금 규모로 정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 미 달러화 등 고금리 통화나 주식이나 채권 등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달 초 글로벌 증시 급락대 급격한 청산으로 시장 충격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관심은 앞으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은 일단 투기성 엔캐리 자금은 지난달 대거 청산돼 단시간 내에 금융시장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캐리 트레이드의 기대 수익률이 지난 2022년 이후 플러스를 유지했지만 올해 7월 이후 엔화의 급격한 절상으로 실현 수익률이 손실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다만 한은은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해 미일 금리차가 축소되면 해당 자금의 청산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에어비앤비가 영업신고증을 내지 않은 숙소들을 플랫폼에서 전면 퇴출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이란 꼬리표를 떼고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호 기자입니다. 앞으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는 합법적으로 등록된 숙소만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처음 이용하는 신규 숙소의 경우 올해까지, 이미 숙소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내년 10월까지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내 공유 숙박 시장의 99%를 차지하고 있지만 늘 따라다니던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면 에어비앤비가 이 한국 사회에 신뢰를 형성하고 기업 시민으로서 받아들여지고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까 팀과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했고요.
당장은 에어비앤비에서 제공하는 한국 숙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이용자의 신뢰도를 높여 더 큰 수요를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부도 연내 공유 숙박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에어비앤비의 사업 추진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에어비앤비가 한국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면서 가장 떨고 있는 것은 국내 숙박 플랫폼 1위 야놀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 시장이 커지면서 2위 여기어때는 물론 3위 아고다, 4위 에어비앤비와의 점유율 격차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놀자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외연 확장에 집중하면서 수익성도 악화된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티몬 위메프의 정산대금 지연 사태로 직간접적 손해를 봤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객 보상 규모는 5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티메프 모회사 큐텐의 자회사 인터파크 커머스 지분 전량을 매각했는데 대금 1,680억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대 12조 원의 기업 가치를 목표로 하는 야놀자의 증권 플러스 비상장 추정 시가총액은 4조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최대 숙박업체인 에어비앤비까지 야놀자의 텃밭인 한국 시장에 손을 뻗은 겁니다. 한 숙박업계 관계자는 이용자가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에 대한 불안이라며 합법 숙소를 제공하면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호입니다. 올여름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까지 겹치면서 배추 한 포기 가격이 2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혜곤 기자입니다. 배추 한 포기 도매 가격이 1만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이맘때보다 2배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마트에서 사려면 2만 원도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재배 면적이 줄어든 데다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면서 작황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달보다 0.1% 하락했지만 채소값이 폭등하면서 농산물은 7%나 올랐습니다. 시금치가 124%로 가장 많이 올랐고 배추는 73% 상승했습니다. 김장을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내산 배추는 출하량이 많을 때 단계적으로 수매하고 급한 대로 중국산 신선 배추를 수입해 외식업체와 식자재 업체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산지 유통인과 농협 등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고 대형마트에서 최대 40% 싸게 살 수 있는 할인 지원도 다음 달까지 이어갑니다. 배추 수입과 관련해서는 지금 27일 날 초도 물량을 하고 다음 주에 조금 들어오고 앞으로 그쪽 상황들 보면서 공급 물량들을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추석 민생 안정 대책 효과가 사라지기 무섭게 배추 가격이 급등하면서 체감 경기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 들쑥날쑥한 농산물 가격은 하반기에도 내수 회복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이혜곤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